다음은 잭슨빌 제기어스와 테네시 타이탄스의 경기입니다. 이 경기 20대 0으로 테네시가 셧아웃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트레버 로렌스는 이날 무려 4개의 인터셉션을 던지면서 무기력한 하루를 보냈는데요. 팀이 한 점도 내지 못했을 뿐 아니라 로렌스 개인적으로는 리그 인터셉션 리더로 올라서는 불명의 기록까지 안게 됐습니다. 로렌스의 이번 시즌 지금까지 성적을 정리해보면 2735 패싱 야드, 9개의 터치다운 패스, 14개의 인터셉션, 패스 성공률이 58%에 불과한 아주 초라한 성적입니다. 당초 드래프트 때만 해도 팀의 운명을 바꿔줄 귀인이 되어줄 것으로 기대를 받았지만 지금까지는 어반 마이어라는 프로리그에 어울리지 않는 감독을 만난 것 때문인지는 몰라도 실망스러운 데뷔 시즌을 보내고 있습니다. 다음 시즌에는 정상적인 감독과 함께 믿을만한 스킬 플레이어들을 보강해서 경쟁력 있는 모습을 보여주기를 바라보겠습니다. 한편 지난주 램스와의 경기에서 2번이나 의문의 벤치행을 당했던 주전 러닝백 제임스 로빈스는 이날도 충분한 기회를 부여받지 못했습니다. 지난주 8번의 러싱 시도 4번의 패스 타겟이 되었는데 이날은 6번의 러싱 시도에 고작 4야드를 전진했고 로빈슨을 향해 날아온 패스 자체가 없었습니다. 현재 팀의 로스터에서 가장 믿을만한 스킬 플레이어를 이렇게 썩혀둔다면 그 결과는 이번 경기처럼 처참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미 이번 시즌 드래프트 1라운드에서 러닝백 트래비스 이티엔을 뽑았을 때부터 제기어스의 시즌은 조금 꼬인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시즌 맹활약을 했던 제임스 로빈슨이 이 드래프트를 보고 동기부여가 크게 떨어졌고 결과적으로 이티엔이 부상 때문에 아직 데뷔전도 못 치렀기 때문에 잭슨빌은 사실상 1라운드 픽 한 장을 없이 시즌을 치르고 있는 셈입니다. 이날 경기 패배로 2승 11패까지 밀린 잭슨빌은 드디어 결단을 내렸습니다. 말도 많았고 탈도 많았던 어반 마이어 감독을 결국 해고한 것인데요. 최근에 키커 조슈 램보를 훈련 중에 발로 찼다는 폭로까지 터지면서 구단이 더 이상 어반 마이어 감독을 기다려줄 수가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어반 마이어는 대학 명장이라는 이미지마저 사라지고 자신의 추악한 민낯만을 드러낸 채 한 시즌을 채우지 못하고 프로 무대에서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팀의 성적도 부진했지만 시즌 중에 나왔던 오프필드 이슈까지 더해지면서 어반 마이어를 좋아했던 팬들에게는 아주 실망스러운 한 해였습니다. 어반 마이어 감독이 과연 대학 무대로 돌아가서 금방 다시 새로운 잡을 구할 수 있을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이제 승리를 거둔 테네시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20점을 내면서 경기를 편안하게 이기기는 했지만 사실 시원하게 공격이 터졌던 경기는 아니었습니다. 수비가 4개 인터셉션을 만들어줬지만 공격권을 돌려받은 뒤 테네시가 곧바로 점수로 만들었던 것은 단 석점밖에 되질 않았는데요. 이 부분은 분명히 복귀가 필요한 대목이겠습니다. 데릭 헨리의 공백이 길어지면서 몇몇 백업 러닝백들에게 기회가 주어지고 있는데 아직 명확하게 주전으로 올라섰다고 할 만한 선수가 보이지를 않습니다. 게다가 리시버 훌리오 존스가 5주 만에 복귀전을 치렀지만 이렇다 할 모습을 보이지를 못했고 AJ 브라운은 아직도 부상에서 빠져나오질 못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믿을만한 스킬 플레이어진이 없는 상황에서는 쿼터백의 능력이 그만큼 중요해지는데요. 이번 시즌 테너힐의 경기력을 보면 누군가의 도움 없이 스스로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매지션까지는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이날처럼 약체 잭슨빌과의 경기에서는 큰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만약 플레이오프까지 이러한 문제들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중요한 무대에서 테네시가 높이 올라가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소 답답했던 공격에 비해서 수비는 이날 최고의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4개 인터셉션을 만들어낸 것도 대단했지만 4장면 모두 블리츠 없이 상대 쿼터백에게 프레셔를 가한 끝에 만들어낸 턴오버였다는 것이 더 의미가 있었습니다. 2000년 이후 홈에서 첫 셧아웃 승리를 가져간 타이탄스는 이날 경기 승리로 뉴잉글랜드와 9승 4패로 어깨를 나란히 하게 됐습니다.
승자승 원칙 때문에 현재는 1번 시드가 아니지만 남은 일정에서 패치가 미끄러지고 타이탄스가 승리를 쌓아 나간다면 테네시 팬들이 원하는 1번 시드도 불가능한 일만은 아닐 것입니다. 지금까지 잭슨빌과 테네시의 경기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다음은 뉴올리언스 세인츠와 뉴욕 제츠의 경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이 경기 30대 9로 뉴올리언스가 승리를 거두면서 긴 연패 터널에서 빠져나올 수가 있었습니다. 역시 뉴올리언스는 엘빈 카마라의 존재감이 얼마나 큰지를 다시 한번 느꼈는데요. 9주차 펠컨스와의 경기 이후 5주 만에 돌아온 카마라는 복귀전에서 곧바로 145 스크리미지 야드에 1개의 터치다운을 기록하면서 팀의 연패를 끊어내는데 앞장섰습니다. 이날 선발 쿼터백으로 나섰던 테이섬 힐도 턴오버 없는 경기를 펼치는데 성공을 했고, 자신의 장기인 발로는 73 러싱 야드를 따내는 한편 2개의 터치다운까지 만들어내면서 지난 경기 4개 인터셉션을 던졌던 그 악몽에서 어느 정도 벗어날 수가 있었습니다. 션 페이튼 감독 부임 이후에 가장 긴 연패를 이어가고 있던 세인츠 입장에서는 사막에서 찾은 오아시스처럼 달콤하고 시원한 승리였습니다. 세인츠는 현재 NFC 11번 시드까지 쳐져 있긴 하지만 7번 시드 워싱턴과 승패가 동일한 6승 7패입니다. 때문에 향후 남은 4경기에서 몇 승을 추가하느냐에 따라서 플레이오프 진출도 충분히 가능한 상황입니다. 남은 스케줄을 살펴보면 벅스, 돌핀스 같은 현재 기세가 좋고 까다로운 팀들과의 경기도 남아있지만 세인츠가 톰 브레디가 합류한 벅스를 상대로 맞대결 전적에서 3승 1패로 앞서고 있기 때문에 다음주 벅스와의 경기만 잡아낼 수 있다면 와일드카드에 한 걸음 가까워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제츠는 이날 경기 패배로 플레이오프 진출의 가능성이 완벽하게 사라졌습니다. 이번 시즌까지 11년 연속 플레이오프 실패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제츠에게 언제쯤 희망의 빛이 내려올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수비 전문가 로버트 살라 감독과 프랜차이즈 쿼터백감으로 평가받던 잭 윌슨을 드래프트해서 뽑았지만 전체적인 팀의 경기력과 실제적인 성적, 그 어느 것 하나 크게 개선되지 않은 것이 이번 시즌의 제츠입니다. 지금까지 뉴올리언스와 뉴욕 제츠의 경기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다음은 시애틀 시옥스와 휴스턴 텍산스의 경기입니다. 시애틀이 휴스턴을 33대 13으로 꺾고 시즌 첫 연승에 성공했습니다. 근년의 시애틀의 성적을 감안하면 이런 멘트는 보통 2주차 혹은 늦어도 4주차나 5주차 정도에는 저희가 드렸어야 되는 이야기인데 시즌이 거의 끝나가는 14주차가 되어서야 시애틀이 첫 연승을 했다는 소식을 전해드릴 수가 있게 됐습니다. 조금은 늦은 감이 있지만 NFC에 속한 시애틀 입장에서는 7번 시드와 한 경기 차이밖에 나질 않기 때문에 아직 시즌을 포기할 단계는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이날 시애틀은 쿼터백 러셀 윌슨, 리시버 타일러 로켓, 그리고 러닝백 라샤드 페니 이 3명이 상대 수비를 완전히 무력화시키고 대량 득점에 성공했던 경기였는데요. 특히 타일러 로켓은 55야드짜리 리시빙 터치다운을 포함해서 5번의 캐치, 142 리시빙 야드로 날아다니면서 3시즌 연속 1000 리시빙 야드를 넘기는 데 성공했습니다. 데뷔 시즌 리터너 포지션에서 프로볼과 퍼스트팀 올프로에 뽑혔던 것을 제외하면 본업인 리시버 포지션에서는 단 한 번도 프로볼이나 올프로에 선정이 되질 않았던 것이 바로 타일러 로켓의 커리어였는데요. 프로 무대에서 보여준 것에 비해서는 좀 저평가받고 상복이 많이 없었던 선수였다는 생각입니다. 사실 멀리서 찾을 것도 없이 엄청난 파괴력을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기복이 심하고 감정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모습을 자주 보여주는 DK 메칼프와 비교를 해보면 타일러 로켓이 얼마나 꾸준하고 믿을만한 선수인지를 저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한편 이날 라샤드 페니의 깜짝 활약은 정말 놀라웠는데요.
비록 러싱 디펜스가 약한 텍산스를 상대로 했던 경기라는 점은 분명히 감안을 해야겠지만 커리어 최다인 137 러싱 야드에 2개의 러싱 터치다운을 기록했습니다. 이번 경기를 통해 4년 만에 처음으로 멀티 러싱 터치다운 게임을 했고요. 드디어 커리어 통산 1000 러싱 야드를 돌파했습니다. 이 수치들을 보면 1라운드에 뽑혔던 페니가 얼마나 많은 경기에 나서지를 못했고 또 얼마나 팀에 기여하지 못했는지를 잘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지금까지는 분명히 아쉬운 커리어였지만 혹여나 남은 시즌에 이번 경기 같은 활약을 꾸준하게 이어갈 수 있다면 시애틀이 바닥을 치고 기적적으로 플레이오프에 올라가는 시나리오도 꿈만은 아닐 것입니다. 반면 휴스턴은 지난주 셧아웃 패배를 당했던 쿼터백 타일로드 테일러를 다시 벤치로 내리고 남은 시즌 신인 쿼터백 데이비스 밀스에게 다시 기회를 주기로 했습니다. 밀스는 데이비드 컬리 감독의 기대에 부응하듯이 첫 14번의 패스를 모두 성공시키면서 드션 왓슨도 하지 못했던 프랜차이즈 기록을 만들었고 커리어 첫 선발승에 대한 꿈도 어느 정도 가까이 가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2쿼터 중반부터 한계를 드러내고 말았고 후반에는 단 한 점도 추가를 하질 못하면서 이번 시즌 선발로 나섰던 7경기에서 7패만을 기록하게 됐습니다. 7대 10으로 뒤지던 2쿼터 중반 상대 진영 1야드 지점까지 잘 전진을 했지만 페널티와 연이은 패스 실패들로 필드골에 그쳤던 장면이 밀스에게는 좀 두고두고 아쉽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휴스턴과 데이비스 밀스에게 현실적인 목표는 남은 시즌에 1승 정도를 더 추가하는 것일 텐데요. 다음 주 어반마이 없이 첫 경기를 치르는 잭슨빌 원정 경기가 그나마 확률 높은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시애틀과 휴스턴의 경기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다음은 디트로이트 라이언스와 덴버 브론코스의 경기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 경기 38대 10 덴버가 승리를 가져갔는데 덴버에게는 조금 남다른 의미가 있었던 경기이기도 했습니다. 얼마 전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난 디마리우스 토마스의 추모 경기였기도 했기 때문이죠. 2010년대 초반에 대표했던 리시버 중 한 명이었던 토마스는 2010년 덴버의 1라운드 전체 22번 지명을 받고 입단해서 2018 시즌 중반까지 덴버에서 활약을 했던 선수였습니다. 그 이후 휴스턴 텍산스, 뉴욕 제츠 등을 거쳐서 2019 시즌을 끝으로 은퇴했던 바 있었는데요. 디마리우스 토마스의 NFL 커리어를 돌아보면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은 역시 2011 시즌 피츠버그와의 와일드카드 게임에서 나왔던 끝내기 터치다운을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마 이번 시즌 프리뷰 때 팀 티보를 언급하면서 나왔던 티보 타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텐데요. 그 순간을 티보와 함께 만들었던 주인공이 바로 디마리우스 토마스였습니다. 당시 연장전 첫 플레이에서 티보의 중거리 패스를 필드 중앙에서 이어받고 그대로 엔드존까지 돌진하면서 팀을 승리로 이끌었던 리시버가 바로 디마리우스 토마스였습니다. 그리고 다음이었던 2012 시즌부터는 불세출의 쿼터백 페이튼 매닝과 호흡을 맞추면서 토마스의 기량도 만개했었습니다. 12년부터 16년까지 5년 연속 1000 리시빙 야드를 넘기면서 그 기간에 4번이나 프로볼에 선정되기도 했고요. 2015 시즌에는 꿈에 그리던 슈퍼볼 챔피언 반지까지 획득을 했었습니다. 토마스는 우리 곁을 떠났지만 통산 143경기에 나서서 9,763 리시빙 야드, 63개의 패싱 터치다운이라는 기록과 함께 그가 팬들에게 선물했던 추억은 아마도 영원히 남을 것입니다. 다시 한번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겠습니다. 덴버는 구단 차원에서 이날 토마스의 추모 영상을 경기 전에 상영하고 경기 첫 번째 플레이에서 토마스를 위한 퍼포먼스를 펼쳤습니다. 또한 모든 선수들의 헬멧에 토마스가 즐겨 달았던 88번의 등번호를 적었고 구장 내 사이드라인 잔디에도
88번을 새겨 넣었습니다. 4쿼터 중반 인터셉션을 기록했던 덴버의 저스틴 시몬스는 자신이 잡아낸 공을 그 88번이 적힌 사이드라인 구역에 가져다 놓으며 토마스에 대한 추모의 뜻을 밝히기도 했었습니다. 이제 경기 이야기로 조금 넘어가 보면 플레이오프 진출을 위해서 꼭 승리가 필요했던 덴버는 멜빈 고든과 자본테 윌리엄스가 둘이 합쳐서 200야드 가까이를 전진을 했고 무려 4개 터치다운을 합작하면서 라이언스를 상대로 완승을 거둘 수가 있었습니다. 일단 견고한 수비가 상대를 어느 정도 제어해주고 러싱 공격이 풀리는 날에는 덴버도 충분히 경쟁력을 가진 팀이라는 것을 다시 보여줬습니다. 현재 AFC 10번 시드기는 하지만 6번 시드인 콜츠와 같은 7승 6패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남은 4경기 승패에 따라서 플레이오프 진출이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모든 경기가 중요하겠지만 똑같이 7승 6패를 기록하고 있는 신시내티와의 다음 주 경기가 가장 중요한 갈림길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지난주 바이킹스와의 경기에서 극적인 끝내기 터치다운으로 시즌 첫 승을 거뒀던 라이언스는 덴버를 맞아서 내친김에 연승까지 도전했지만 그 뜻을 이루지는 못했습니다. 팀 내 넘버원 리시버 역할을 하는 타이트엔드 TJ 호킨슨, 그리고 팀의 넘버원 그리고 넘버2 러닝백 디안드레 스위프트와 자말 윌리엄스가 모두 부상과 코로나 이슈 등의 문제로 이날 나서지를 못했는데요. 가뜩이나 스킬 플레이어진의 뎁스와 퀄리티가 모두 아쉬운 라이언스 입장에서는 치명적인 전력 손실이었습니다. 결국 이날도 라이언스는 몇 가지 납득할 수 없는 플레이를 한 끝에 패하고 말았는데요. 전반 막판 불필요한 수비 측 오프사이드 반칙으로 오야드를 물러나면서 허용하지 않아도 될 필드골을 내준 장면이 있었고, 제러드 고프는 스냅 과정에서 자기 편 가드 선수의 발에 걸려서 미끄러지는 좀 웃지 못할 광경을 만들어내기도 했었습니다. 사실 전반까지만 해도 비슷한 흐름으로 따라갔던 라이언스는 후반 시작과 함께 크게 무너졌는데요. 첫 드라이브에서 펌블 턴오버를 하고 말았고, 그 다음 공격에서는 자기 진영에서 무리한 고포릿을 시도하다가 공격권을 내주고 말았던 라이언스였습니다. 이 두 번의 실책이 모두 덴버의 터치다운으로 이어지면서 10대 17이었던 경기가 10분도 채 지나질 않아 순식간에 10대 31까지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여기서부터 라이언스의 추격 의지도 많이 꺾였던 것 같습니다. 한편 다음 주 라이언스는 애리조나와의 홈 경기를 치르는데요. 사실 현재 순위표에서 두 팀의 위상은 하늘과 땅 차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카일러 머리를 상대로 라이언스는 두 경기에서 4개 인터셉션을 유도하는 등 1승 1무라는 좋은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연 올해 세 번째 카일러 머리와 디트로이트 라이언스의 맞대결은 어떤 결과로 나오게 될지도 궁금한 대목입니다. 지금까지 디트로이트와 덴버의 경기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다음은 샌프란시스코 49어스와 신시내티 벵갈스의 경기입니다. 이 경기 연장 승부 끝에 나이너스가 26대 23 짜릿한 승리를 가져갔던 경기였습니다. 본격적인 경기 이야기를 하기 전에 두 팀의 과거 인연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신시내티는 창단 이후에 두 번의 슈퍼볼에 진출해서 우승까지는 이르지를 못했는데요. 자신들이 슈퍼볼에 진출했던 1981 시즌 그리고 1988 시즌에 공교롭게도 슈퍼볼에서 만났던 상대가 모두 샌프란시스코 49어스였습니다. 그 당시 나이너스에는 명장으로 불리는 빌 월시 감독과 브래디 이전의 고트로 불렸던 쿼터백 조 몬타나가 버티고 있었기 때문에 벵갈스가 넘어서기에는 다소 벅찬 상대였습니다. 오랜 시간이 지나기는 했지만 벵갈스 구단과 벵갈스의 올드 팬들은 이때 아픔을 잊지 않고 있는데요. 비록 이날 정규리그기는 했지만 나이너스를 상대로 복수를 하고 싶었을 텐데 결과적으로는 또 한번 패하고 말았습니다. 벵갈스가 이날 경기를 전체적으로 어렵게 풀어갔던 이유는 역시 스페셜팀의 문제였는데요. 리터너 데리우스 필립스가
전반에만 2번의 펌블 턴오버를 범한 것이 아주 치명적이었습니다. 첫 번째로 1쿼터 중반 펀트 리턴 과정에서 공을 흘리면서 선취점을 내주는 빌미를 제공을 했고요. 이때는 수비진이 필드골로 막아주면서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까지는 성공을 했지만 전반 막판 다시 한번 필립스가 펌블 턴오버를 기록했고 이번에는 수비에서 불필요한 턴팅 페널티까지 나오면서 나이너스가 터치다운을 하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이렇게 벵갈스가 경기를 어렵게 풀어갔지만 그래도 조 버로우와 자말 체이스 콤비가 살아나면서 경기는 연장까지 갈 수가 있었는데요. 이 콤비가 4쿼터에만 2개의 터치다운을 만들어내면서 극적으로 경기를 동점으로 만들었다는 것은 그래도 벵갈스 팬들에게는 작은 위안이 될 만한 장면이었습니다. 특히 경기 종료 1분여를 남겨둔 상황에서 상대의 더블 커버리지를 이겨내고 나왔던 동점 터치다운 플레이는 자말 체이스의 이번 시즌 하이라이트 필름 중에서도 아주 높은 쪽에 올라가야 하는 아주 멋진 장면이었습니다. 자신을 처음부터 따라붙었던 한 명의 코너백을 제쳐낸 자말 체이스의 개인기와 후방에 있던 세이프티가 자말 체이스를 완벽하게 커버하기 직전 그 아주 좋은 타이밍에 패스를 던져 넣었던 버로우까지 이 두 사람의 역량이 돋보이는 그런 한 장면이었습니다. 하지만 벵갈스는 연장전에서 결국 경기를 내주고 말았고 아주 중요했던 홈 3연전을 1승 2패로 끝내고 말았습니다. 그러면서 타이브레이커 규정에서 밀린 것이기는 하지만 AFC 컨퍼런스에서 9번 시드까지 밀리고 말았습니다. 현재 벵갈스는 남은 4경기를 매경기 플레이오프라는 각오로 임해야 하는 상황인데요. 안타깝게도 남은 경기 대진운이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닙니다. 덴버 브론코스, 볼티모어 레이븐스, 캔자스시티 칩스, 클리블랜드 브라운스를 만나야 하는데 4팀 모두 5할 이상의 승률을 기록하고 있는 상대들이기 때문에 벵갈스 입장에서도 집중 또 집중을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반면 나이너스는 지난주 시애틀에게 당했던 충격패의 악몽에서 깨어나는 아주 중요한 승리를 거뒀습니다. 사실 나이너스 입장에서는 상대의 실수를 틈타서 다 잡았다고 생각했던 경기를 막판에 동점을 허용을 했고 4쿼터 막판 끝내기 필드골 기회가 있었지만 이것을 키커가 놓치면서 연장에 돌입했던 상황이었습니다. 여기에 상대 홈 팬들의 열광적인 응원까지 더해지면서 자칫 팀 분위기가 크게 다운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연장전에서 필드골을 먼저 허용하고도 마지막 기회에서 역전 터치다운을 만들어냈다는 것이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리시버 브랜든 아이육이 파일런을 향해서 돌진을 한 것이 처음에는 1야드 부족했다는 판정이었지만 비디오 리뷰 끝에 판정이 바뀌면서 터치다운이 인정됐고 그대로 나이너스의 역전승으로 경기가 끝났습니다. 사실 이날 주전 러닝백으로 도약했던 일라이자 미첼도 부상으로 빠졌고 넘버원 리시버 디보 세뮤얼이 비교적 잠잠한 하루를 보냈지만 타이트엔드 조지 키틀이 살아났다는 것이 반가운 소식이었습니다. 지난주 패하기는 했지만 시애틀전에서 시즌 최다 181 리시빙 야드의 커리어 첫 멀티 터치다운 경기를 펼쳤던 조지 키틀은 이번 주에도 151 리시빙 야드의 1개의 터치다운으로 지난주 못지않은 활약을 해줬습니다. 만약 디보 세뮤얼, 조지 키틀, 브랜든 아이육, 여기에 일라이자 미첼 이 4명의 스킬 플레이어가 건강한 모습으로 시너지를 낸다면 리그에 있는 어떤 팀도 나이너스의 공격 파괴력을 무시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한편 수비에서는 디펜시브 라인의 압박이 대단했는데 특히 닉 보사의 퍼포먼스를 칭찬을 하고 싶습니다. 경기 내내 보사는 여러 차례 중요한 프레셔들을 넣어주었는데 특히 연장전 첫 드라이브에서 상대에게 레드존 진입을 허용한 뒤에 나왔던 결정적인 서드다운 색 이것이 벵갈스가 터치다운으로 경기를 끝내지 못하는 아주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을 하면서 공격진에게 한 번의 기회를 더 줬고 결국 이것이 팀의 역전으로 이어졌습니다. 이번 경기 승리로 7승 6패가 된 나이너스는 향후 약팀과의 홈 2경기
강팀과의 원정 2경기를 남겨두고 있는데요. 현재 나이너스가 7번 시드 언저리에 있는 팀들보다 한 경기 앞서 있기 때문에 이 약팀과의 홈 2경기만 확실히 잡아낸다면 플레이오프 진출까지는 무난하게 이룰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과연 나이너스가 2년 만에 플레이오프 무대로 돌아올 수 있을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나이너스와 벵갈스의 경기는 여기까지 정리해보겠습니다.